혈흔 묻은 의료기록지에서 한 방울의 핏물이 떨어집니다. 또 국방위원장실의 대리석 바닥에 붉은 점이 퍼져나갔죠. 42살 여군 중령 박서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가운 소매에도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죠.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 증거물들이 섬뜩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군인이기 전에 의사입니다. 70대 노장군 박진호의 눈동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 긴급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수색대 여군 장교 낙하 사고. 단순 탈진으로 처리.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박진호의 한마디가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딸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이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100m 상공에서 누군가 일부러 줄을 끊었다는 것을. 왜일까요? 26살 젊은 여군이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로프가 끊어진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탈진으로 기록됐습니다. 왜일까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록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전속됐죠.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한 군의관이 이 모든 왜와 맞서 싸운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끊어진 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023년 12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강원도 춘천 근교 수색대 훈련장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에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휘청거렸고 땅은 얼어서 발걸음 소리가 딱딱하게 울렸습니다. 훈련장 상공 100m 높이에서 수리온 헬기가 웅웅거리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로터 날개가 돌면서 만들어내는 바람이 아래쪽 눈밭을 휘날렸죠. 첫 번째 순서는 이유진 소위였습니다. 26살의 젊은 여군 장교는 헬기 문 앞에 서서 안전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교관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장비 이상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헬기 소음과 바람 소리를 뚫고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유진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하강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교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평소보다 하강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입니다. 유진의 몸이 떨어지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웠죠. 정상적인 하강이라면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내려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교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그의 외침이 훈련장 전체를 긴장으로 휩싸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을 지탱하던 메인 로프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의 몸이 눈밭에 떨어지면서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져나갔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누군가의 헐떡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유진에게 달려가며 다급하게 외쳤고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응급 상황을 알리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올랐죠. 다행히 보조 로프와 낙하산이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지만 유진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왼쪽 팔소매가 찢어진 부분에서는 선홍색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밭에 떨어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부러진 인형 같았죠. 한편 훈련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의무사령부 부속병원에서는 박서연 중령이 오후 진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은 따뜻했지만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서연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한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까지 있는 뛰어난 의사였죠. 아버지 박진호처럼 군인의 길을 걸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총이 아닌 메스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거든요. 갑자기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장교 이하린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죠. 30살의 하린은 서연의 믿음직한 후배였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응급환자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평소 침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손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린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훈련 중 사고는 언제나 복잡한 문제를 동반했거든요. 특히 군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민감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하린이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색대 훈련 중 발생한 낙하 사고로 의식을 잃은 여군 장교가 이송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삐용삐용.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병원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멈췄죠. 서연은 곧바로 하얀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열린 응급실 문 사이로 몰아쳐서 병원 안에 따뜻한 공기와 섞였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들것에 실린 환자가 내려왔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려오는 유진을 본 서연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00m 높이에서 떨어진 환자치고는 외상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보통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훨씬 심각한 부상을 입기 마련인데 말이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들것 바퀴가 병원 복도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구급차 직원이 거친 숨을 고르며 서연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40분이 경과했고 좌측 상완골 골절이 의심되지만 그 외 외상은 경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이털 사인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덧붙였죠. 서연은 즉시 유진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동공 반사를 확인하고 외상 부위를 살펴보았죠. 다행히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유진은 병원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고르고 안정적이었죠. 겨울 해가 지면서 병실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병실에 고요함이 흐르고 있을 때 유진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추더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이 말라서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할 때마다 약간씩 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군 병원이라는 것과 훈련 중 사고를 당해서 이곳으로 이송되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유진의 얼굴에 순간 두려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유진이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후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는데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자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강 직전에 장비를 확인했는데 메인 로프에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을 댄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손이 이불을 꽉 쥐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죠.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무표정한 미소가 떠 있었죠. 서연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군 정보처의 김태수 대령이었거든요. 그의 등장과 함께 병실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고 서연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김 대령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시선은 계속 유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죠. 서연이 의사로서의 의무감으로 대답했습니다. 안정을 되찾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령의 다음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보통은 환자의 회복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는 퇴원 시기부터 묻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질문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죠. 서연이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답변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낙하 사고 후에는 지연성 뇌출혈이나 다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신문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죠. 병실의 온도가 더욱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유진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소위 사고 당시 기억나는 게 있나? 그의 목소리는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유진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유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계속 피하고 있었거든요. 김 대령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훈련 중 불의의 사고였으니까요. 그가 불의의 사고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 서연에게는 묘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결론이라고 못 박는 것 같았죠. 김 대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복도로 멀어져 가면서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렸죠. 하지만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방 안에는 어떤 불안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떠나자마자 유진이 서연에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간절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일부러 장비를 망가뜨린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확실해요. 유진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메인 로프가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칼로 그은 것처럼 상처가 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유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날 밤 11시 서연은 병원 사무실에서 의무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의 진단명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입력한 것은 외상성 골절이었는데 지금 화면에는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봤지만 수정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였죠. 서연의 등골에 서늘함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의무 기록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이죠. 이것은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서 더욱 크게 들렸죠.
화면을 보니 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박진호 국방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 아버지다.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톤이었습니다. 마치 공무적인 전화를 하는 것 같았죠.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오늘 수색대 사고 환자를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전화를 하는 것일까요?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단순한 훈련 사고니까. 평소 정의로웠던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서연이 당황스러워하며 반문했습니다. 환자가 뭔가 이상한 것을 봤다고 말했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박진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내가 의사라는 건 알지만 군인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라. 그 말 속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시에 군 간부로서의 경고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유진의 증언, 갑자기 바뀐 진단명, 그리고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더욱 차가웠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서연의 입에서도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간호장교 하린을 찾았습니다. 하린은 간호사실에서 오늘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연이 하린에게 다가가자 하린이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후 하린이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죠.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그 환자 말인데요.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하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수색대에서 복무하고 있어서 현장 사진을 보내줬다고 했죠. 하린이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며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훈련장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면서 특정 사진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사진 속에는 유진이 떨어진 직후의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밭에 떨어진 로프 조각들과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끊어진 로프의 단면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 단면이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로 한 번에 자른 것처럼 말이죠.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끊어진 것이라면 섬유가 풀어지거나 들쭉날쭉한 모양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증언과 이 사진 속 증거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로프를 잘라놨던 것입니다. 하린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다며 화면을 넘겨주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몇 명의 남성들이 끊어진 로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있었죠.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친구 말로는 군 정보처에서 온 사람들이 현장을 정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조사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증거물들을 수거해간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병실에 나타난 김 대령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가 환자보다 퇴원 시기를 먼저 물어봤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덮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들을 따로 보관해 둘 수 있는지 말이죠.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해 두었다고 했죠. 만약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할인이 재빨리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고 서연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대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2명의 군인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표정한 경계심이 드러나 있었고 발걸음 소리도 일사불란했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냉정했습니다. 박중령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이 아닌 할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서연이 의사로서 답변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상태이며 의식은 또렷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 대령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원 절차를 밟는 게 좋겠네요. 부대로 복귀시켜야 하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며 반대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관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 대령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가 한층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로서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계급도 높았고 뭔가 거대한 힘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무력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1시간 후 유진은 강제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짐을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서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진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이 떠나기 직전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한 속삭임이었죠. 선생님, 저는 제가 본 게 확실해요. 분명히 누군가.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대령이 유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위 이제 그만 가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제적이었습니다. 유진은 두려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 서연은 할인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커피숍은 한적했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는 가운데에서도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할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오늘 오후에 제 친구에게 연락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설명에 따르면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동료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속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것도 하루 만에 말입니다. 서연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증인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이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있어요. 검은색 수첩 하나였습니다.
낡고 작은 다이어리 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할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전속되기 전에 자신의 사물함에 몰래 넣어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둔 것이겠죠. 그 친구도 뭔가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수첩을 받아 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상당히 자세했죠. 12월 13일 헬기 하강 훈련 준비. 장비 점검 시 메인 로프의 이상 발견. 12월 14일 로프 교체 요청했으나 상급자가 거부. 교관이 그냥 사용하라고 지시. 12월 15일 사고 발생. 로프 단면 확인 결과 인위적 절단 흔적 명확히 발견됨.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행이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며칠에 걸쳐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이었죠. 누군가 유진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수첩을 복사해 둘 수 있는지 말이죠. 할인이 이미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스캐너로 모든 페이지를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해 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커피숍 창밖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살짝 내려가면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죠. 서연과 할인은 동시에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김 대령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숍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할인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인 당장 집으로 가요. 그리고 며칠 동안 병원에 나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일단 피해 있다가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인이 황급히 커피숍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후 정문으로 나왔죠. 검은 승용차는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인이 준 수첩을 계속 들여다보며 적힌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죠. 분명히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조용한 밤을 깨트리며 서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서연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죠. 화면에는 할인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할인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서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지 말이죠. 할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인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컴퓨터랑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고요. 그녀가 백업해둔 모든 증거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진 파일도 수첩 스캔 파일도 모두 말이죠.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증거는 할인이 가져온 그 수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할인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들의 반응이 이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도난당한 게 없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냥 정전기나 전자기기 오작동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지시했습니다. 할인, 당장 거기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하지 말아요. 전화 너머로 할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이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서연의 가슴도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일단 피해 있어요. 제가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증거는 그 수첩뿐이었고 그것마저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보이지 않았죠. 간호사실에는 새로운 얼굴의 간호장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하린의 행방을 묻자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간호장교가 무표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하린 대위는 어제 갑자기 전속 명령이 내려와서 다른 부대로 이동했다는 것이었죠.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그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증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서연은 절망감에 빠졌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었고 남은 것은 자신과 그 수첩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병원은 고요했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왜 하필 그 훈련에 참가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만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로 유진의 인사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군내 비리를 고발한 시민단체의 대표였습니다. 특히 군 간부들의 특혜 의혹과 예산 유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인물이었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을 정도로 주목받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보복인가? 만약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진의 아버지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이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생명이 여전히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김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김 대령이 서연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박중령, 잠시 시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하지만 김 대령의 다음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불필요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김 대령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유진 소위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자꾸 들쑤시고 다닌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죠. 서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관심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김 대령의 다음 말은 서연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 대령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박진호 국방위원장의 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는 서연의 신분을 들먹이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령이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 말 속에는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암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력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위협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김 대령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김 대령이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참고로 이하린 대위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할인에게도 무슨 일이 생겼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할인이 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에 부족했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서연이 깜짝 놀라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 영상을 따로 보관해둠. 장소 춘천역 사물보관함 A47번. 비밀번호 1213. 서연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할인의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남겨둔 이 단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춘천역으로 향하기 위해서였죠. 혹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탔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서연의 마음도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천역에 도착한 서연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며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물보관함 구역으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A-47번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했죠. 낡은 철제 보관함 앞에 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213.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사물보관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죠. USB를 집어든 서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지만 왠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서둘러 역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즉시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죠.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색대 훈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담겨 있었죠. 누군가 멀리서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훈련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교관들이 안전 확인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의 남성이 조용히 장비 보관 구역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죠.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유진이 사용할 로프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성이 작은 칼 같은 도구를 꺼내더니 로프의 특정 부분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않고 압력이 가해지면 끊어지도록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죠.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유진을 해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남성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죠. 마치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는 확보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배우를 밝혀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USB 영상 생각에 머물러 있었죠. 어떻게 이 증거를 활용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갑자기 병원 전체에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연 중령은 즉시 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긴급함이 담겨 있었죠. 서연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장뿐만 아니라 김 대령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중령 한 명이 더 서 있었죠. 병원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중령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김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령, 최근 당신의 행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마치 공식 신문을 하는 것 같았죠. 김 대령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이 끝난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것이 군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죠. 서연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정당한 관심이라고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중령이 서연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중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령, 당신이 최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중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이하린 대위와 만난 것, 춘천역에 다녀온 것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대령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박중령,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가족까지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거든요. 상대방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중령, 당분간 휴가를 내는 게 좋겠습니다. 몸도 좀 쉬고 생각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강제 휴가 명령이었죠. 원장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조차 힘들었죠.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USB 영상을 다시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호 국방위원장이었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고 눈빛도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동시에 군 고위 간부로서의 권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서연이 요즘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진호가 딸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진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딸아, 세상에는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도 있다. 그의 말에서 서연은 아버지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일의 전말을 알고 있는 것이냐고 말이죠.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의 말에서 사건의 복잡성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은 어떻게 되느냐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것이냐고 말했죠.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박진호가 어려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서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정의를 추구하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다운 말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박진호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도 괴롭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의 목소리에도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습니다. 박진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이다. 개인의 양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USB 영상 하나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녀의 두려워하던 모습, 진실을 말하려던 간절한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강제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집이나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작은 개인 카페를 선택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영상을 다시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화면을 확대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한 프레임씩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로프를 조작하던 남성의 손목에 특별한 시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군용 시계였는데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죠. 특수부대나 고위 간부들만 착용하는 특별한 모델 같았습니다. 서연이 더욱 자세히 관찰하자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이 사용한 도구가 일반적인 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장비였죠. 이것은 범인이 군 내부의 전문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의 각도와 화질의 한계 때문이었죠.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혹시 또 다른 위협 전화일까봐 망설였지만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낡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중령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유진의 아버지 이창수라고 했습니다. 이창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중령님, 제 딸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창수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유진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부대로 복귀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면회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대에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이창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창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예 배치된 적이 없다고. 유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을 완전히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사고 은폐를 넘어서 인신 문제가 되었죠. 이창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중령님, 제 딸을 마지막으로 본 분이 중령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창수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죠. 안전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2시간 후 서연은 시내 한적한 공원에서 이창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이창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했죠. 이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서연은 그동안 알게 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설명을 들은 이창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군 비리를 고발한 것 때문에 딸이 위험에 빠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창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쟤 때문에 유진이.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서연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함께 진실을 밝혀보자고 말했죠. 이창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수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신이 고발한 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중에는 상당히 높은 계급의 장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명단을 보며 놀랐습니다. 김 대령의 상관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창수가 제안했습니다. 중령님, 언론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서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바로 그때 서연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USB 영상에서 본 특별한 시계 말입니다. 만약 그 시계의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이창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군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특히 특수부대나 정보처 관련 인사들의 정보 말입니다. 이창수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혼자 USB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보며 특징을 파악하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남성이 뒤돌아보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에 있는 계급장의 일부가 보였죠. 상당히 높은 계급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더욱 자세히 관찰하자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의 걸음걸이가 특별했던 것입니다. 약간 절뚝거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아마도 과거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단서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시계, 높은 계급, 그리고 특이한 걸음걸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창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죠. 군 정보처에서 최근 특별 작전을 수행한 인물들의 리스트였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놀라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처 작전과장 박철민 대령이었죠. 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과거 해외 작전 중 다리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 특징과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계급도 영상에서 본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창수가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박철민 대령이 최근 특별한 군용 시계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서연이 영상에서 본 그 시계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 대령이 직접 로프를 조작했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대령은 아마도 실행책 중 하나일 뿐이었겠죠. 서연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였습니다. 상대방은 너무나 강력했고 자신은 여전히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으로부터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던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건 것이었죠. 할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할인과의 만남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자신만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죠. 할인이 가져온 것은 또 다른 USB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 친구가 마지막에 남긴 진짜 증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USB에는 더욱 선명한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였죠. 바로 박철민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박철민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통해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그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에는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법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숨어 지내던 중에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다는 것이었죠. 유진이 군 정보처 비밀시설로 이송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유진 소희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의 생존 소식은 희망적이었지만 동시에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과 할인은 즉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도 있고 유진의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냐였죠. 할인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언론사 여러 곳에 동시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서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언론까지 통제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서연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죠.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직접 설득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국방위원장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가방 안에는 2개의 USB와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회 건물은 웅장했지만 서연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아버지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조직의 논리를 앞세울까요? 비서가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위원장님, 따님이 오셨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들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박진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로 왔느냐?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딸이 아닌 민원인을 대하는 것 같았죠. 서연이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했죠.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첫 번째 USB를 재생했습니다. 박철민 대령이 로프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타났죠. 박진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선명한 화질로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박진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할인과의 만남, 증거 수집 과정까지 자세히 말했죠.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서연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유진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진호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복잡하다고 해서 범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죠. 아버지의 얼굴에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박진호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밝혀줄 것이냐고 말이죠.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진호 국방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국정감사 권한을 이용해 군 정보처에 대한 특별 조사를 명령했죠.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진호의 사무실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군 정보처에서 모든 관련 자료가 이미 삭제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핵심 인물들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분노하며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히려 박진호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박진호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 변조기를 사용한 듯 기계음으로 들렸죠.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변조된 목소리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박진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나서기로 결심했죠. 그는 서연에게 연락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방향을 돌려 도망쳤죠. 서연은 할인과 만나기로 한 비밀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할인이 이미 납치당한 상태였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간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몇 명의 무장한 남성들이 서 있었죠. 서연은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김대령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중령, 정말 끈질기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자신을 해쳐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김대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라고요? 그 조작된 영상 말입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대령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본 두 번째 영상, 그것은 사실 조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인이 그들의 지시를 받아 만든 가짜 증거였다는 것이었죠.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인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김대령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대령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할인 대위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죠. 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할인이 적이었다는 사실, 그동안 자신이 조작된 정보에 속아 넘어갔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인이 모습을 드러내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명령을 따를 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실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김 대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령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유진 소위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로프가 끊어진 것은 정말로 장비 결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더 큰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서연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공작을 벌인 것이냐고 말이죠. 김 대령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진짜 목적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당신 아버지였습니다. 박진호 국방위원장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수의 군 비리 고발, 유진의 사고, 그리고 서연을 통한 아버지 유인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김 대령이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너무 정직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기로 한 것이죠. 서연이 절망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말이죠. 김 대령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김 대령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유진 소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인은 존재하지 않죠. 서연의 가슴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경찰과 군 헌병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부하들이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죠. 그때 모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진호 국방위원장이 무장한 헌병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죠. 박진호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김태수 대령, 당신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했죠. 박진호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진호가 또 다른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증거다. 너희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그들이 서연을 속이고 있던 동안 박진호는 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대령과 그의 일당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할인도 함께 연행되면서 서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죠.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정말 죽었느냐고 말이죠. 박진호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진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진이는 살아있다. 우리가 구출했다. 서연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후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무언가는 영원히 바뀌었죠. 진실을 향한 용기와 신념이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유진도 완전히 회복해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찾아와 깊은 감사를 표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유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도 유진의 용기에 고마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거든요. 이창수도 딸을 되찾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김태수 대령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란 음모, 공무원 살해 기도,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죠.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할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도 처벌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양심을 회복하고 진실 규명에 협력한 점이 참작되었죠. 감형된 형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진호 국방위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투명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군 조직 구축에 온 힘을 쏟았죠. 어느 날 저녁 박진호가 서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적인 방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방문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진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옳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도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과 개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나라의 희망이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오해들도 풀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서연도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과 개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박서연이 보여준 것처럼 진실을 향한 한 사람의 신념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죠. 끊어진 줄은 추락이 아닌 진정한 비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